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현실은 과거엔 보통이었겠지만 앞으로는 보통이어선 안 된다. 반대로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통이 앞으로도 당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영웅적 행보로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궁극적 해답을 알고 있다.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역시 잘 모른다. 이 책에 풀어놓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누군가의 울음인지 웃음인지 불평인지 신음인지부터 알아채야 달래주던 손을 잡아주던 대신 따져주던 위로해주던 할 수 있을 테니까.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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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 네. 네. 김보통님 나오셨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한 3번째 뵙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공개 방송까지. 네, 공개 나올 방송. 때마다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읽어주신 책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갑자기 너무 소개도 없이 바로 여쭤보는 건가? 왜 소개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보통 작가님 다 아시지 않나요? 너무 그래도 네. 요즘엔 자기소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소개요. 네. 자기소개. 그냥 뭐 똑같죠. 뭐 만화가 겸 스필가고 책을 원래 1년에 2권씩 냈는데 올해부터는 개간으로 낼 예정인 그냥 글을 많이 쓰는 김보통입니다. 네. 네. 네, 김보통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묻어가기. 이제 자주 뵈니까 친근해요 이제 막.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 책 오늘 방송 책인데 네네. 예. 어떻게 나온 책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서 없어졌는데 EBS의 라디오에서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님이 진행하시는 인생 라디오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고정 게스트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하는 날마다 돌아가면서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이거 보통이 아니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매주마다 방송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요 내용 좋으니 책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네. 라고 제안이 와서 이제 그거를 녹취를 푼 것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 이제 강선임 작가님께서 살을 더 덧붙이셔고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죠. 네. 어떠셨어요? 읽어보고? 되게 좋았고요. 일단 책 안에 여러 김보통 작가님이 아닌 네. 여러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묶은 책인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안에 나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공감하게 된 책. 한편으로는 또 분노하게 했던 책. 과거에 좀 제가 당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막 떠올라서 맞아. 그때는 왜 그걸 내가 이렇게 참고 그냥 넘겼을까? 막 이런 후회도 조금 하게 했던 되게 많은 공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숑님은 그렇군요.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전 책들하고는 또 다른 또 방향성이고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몇 개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문구가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묘한 공감을 되면서도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게 괜히 그냥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원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는데 맞아. 사원증을 갖고 난 다음에 이게 행복의 줄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목걸이가 아니라 그냥 목줄이었다는 것들을 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사원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목줄도 우린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사원증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그런 또 고민과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다독여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슬펐어요. 계속. 내내 좀 슬픈 감성이 맞아요. 떠올렸습니다. 예. 다독 해주셨군요. 네. 이 책이 진짜 다독이는 그런 의도, 다독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짧게 또 적어봤는데요. 네.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할까?
내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보통이 되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큰 통찰력으로 위로하고 좋은 생각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 대단한 거 안 바라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은데 얘기하는 보통이 좀 보통이 아니고 사실. 그죠. 네. 그리고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이지 않을까? 그냥 왜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뭐 보통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우리 김보통 작가님은 사회를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작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좀 계속 하게 됐고 점점. 그래서 뭔가 여기 말씀을 항상 좀 건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잖아요. 저는 막 되도록이 막 눈물을 막 끌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이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네. 보통 작가님은 이렇게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는 덜 하려고 하는 분이신데도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좀 가득 담긴 책이 아닌가 또 해법을 찾으려고 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네. 작년에도 사도덕 나와서 이렇게 네. 책 얘기할 때 굉장히 막 사라지고 싶었던 기분.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지금이 그 시간이구나 하고 지금 끝났어요 작가님. 아찔했어요. 근데 보통 저는 제 책 얘기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힘들어하세요. 되게 민망해하시고 이 시간이 괴로워하시고. 네. 근데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즐기셔도 될 만한. 근데 항상 어디 방송 나가서 책 이제 뭔가 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책 얘기하지 않나요 사람들? 그죠. 많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자기 책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다른 분들이 책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 거랑은 되게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좀 재밌게 느끼시는 게스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는 면전엔 거예요.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막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생각. 어제 철야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왜 이렇게 길게 일하시는 거죠? 일장이 워라벨인데.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제가 정말 그 네. 이중적인 인간이에요. 최근 이런 거 쓰면서 근데 어제는 좀 약간 특별했던 게 네. 어제 지방에 강연을 갔다 오느라고 낮 동안에 일을 좀 못했어요. 이제 아침부터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7시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한나절을 못해가지고 좀 밀린 일을 해야 돼서 좀 제가 그래서 지금 잠을 못 자고 내가 안 돌아와서 말이 좀 평소보다 더 느려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하세요. 더 네. 힐링이 되는 목소리가. 네. 그럼 우리 이 책 목차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차례 담당 드리머입니다. 일단은 프롤로그와 3개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총 어떻게 보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는 이제 김보통 작가님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적었는지 정리가 돼 있고요. 1장은 보통이의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는 좀 직장인들의 애환을 좀 모아놓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라벨이라든가 아니면 퇴사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뭐 냅병 냅하고 냅병 넵, 알겠습니다. 넵. 네, 그래서 1장은 아무튼 보통의 미래라는 제목이고 2장의 제목은 이런 기대는 사치인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발비용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갑질 네. 그리고 극혐 막 이런 단어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장은 나를 지키는 법이란 제목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지키고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을 좀 제안해주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서는 강선임 작가님의 또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회사를 다니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회사 다니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저도 많이 떠올랐어요. 책 보면서. 일단은 워라벨이 있기는 한가요? 네. 그게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면서. 저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없었던
것 그쵸. 같은데 네네. 근데도 그때도 비슷한 개념의 말들은 했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느니 뭐 어떻게 하면서 뭐 회의는 1시간만 해야 되고 네네네. 뭐 막 굉장히 그런 얘가 비슷한 개념의 말들은 썼어요. 근데 저는 막상 회사 다닐 때는 그런 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를 왜 이게 구호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면피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사무실 여기저기 회사 여기저기 붙여놓고 사장부터 임원들까지 매일 입만 열면 그 얘기 하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다가 좀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이 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삶이 물론 뭐 주 50 몇 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직장인들 하는 얘기는 뭐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거 보면 네. 아직은 좀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 네. 막 일 싸가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불 꺼지면 막 일 싸가서 하고 막 그런 회사도 있고. 저는 여기 내용 읽다가 너무 공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게 삶이 정말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 찾는 게 아니라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난 맞아요, 느낌이다. 맞아요. 좀 그 말에 되게 공감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워라벨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상사랑 이렇게 그런 갈등도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전통적으로 되게 보면 위계 질서가 좀 강한 그런 기업 문화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그 안에서 좀 워라벨을 찾으려면 위에서부터 뭔가 타고 내려오는 그런 문화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정작 그 위에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런 문화들을 정착시키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아마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사람 그분들도 이제 그 상사분들도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정신적인 시간 자체가 몇십 년 전에서 그 흘러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따라가는 거가 도저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 새로 생겨난 기업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이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업력이 10년이 안 된 회사들이나 경영진들 자체가 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워라밸을 유지하는 그 기조로다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회사들이 커지고 그런 회사들이 그 많아져서 이제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대기업들에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얘기한 보통에 대한 생각 음. 그런 글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빠숑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으시지 않나요? 좀 낫다고요? 네, 저도 뭐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작은 회사니까 큰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런 행동 그런 반경에 대한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인데 지금 김보통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어려운 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직의 논리도 있고 또 다른 부서의 관계도 논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부서가 튀게 되면은 견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서에서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너들이나 이 대표 CEO들은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또 다른 부서와의 또 알력가고 그것들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부서가 달랑 하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긴 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예, 또 그런 건 있어요. 아마 김보통 작가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또 내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직원들은 먼저 퇴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해야 돼. 아, 제가 그래서 어제 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막 워라밸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은 뭐 예,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일이 남았는데
컴퓨터 프리 저 이제 대기업들 다니는 음. 친구들 보면은 5시 반이면 그냥 꺼진대요. 할 수가 없어 일을. 그래서 이제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고 잔업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몇 개 부서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집으로 갖고 가세요. 그럼 이게 월요별이 아니라 그럼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회사에 있는 사정들을 모르잖아요 집에선. 네. 왜 집에 와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맞물려 가지고 막 돌아가는 경우들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근에. 갑자기 답답하다. 예, 30대 40대 초반 그런 있잖아요. 한참 현혹을 많이 해야 되는 남자들 같은 경우가 좀 중간에 껴가지고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정책은 하지 말라 하고 집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일이 없어야죠. 일이 딱 그 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일을 그렇지도 그렇게 않아. 주지는 않고 음. 컴퓨터는 꺼지고 돌아버리겠네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능한 업무는 네. 제조업밖에 없어요. 음. 그 시간에 딱 끝낼 수 있는 일은. 근데 맞아, 대부분 우리처럼 뭐 컨설팅 하거나 보고서 쓰는 것들은 보고서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뭐 1시간 내에 딱 싹 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네. 뭐 그렇죠, 그렇죠. 시험 보듯이 뭐 1시간 내에 논문을 다 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완성도가 높을 거고 뭐 결론을 낼 때까지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음. 답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냥 다 워라밸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작가님 그림은 진짜 더 모르겠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그림이요? 그림은 아니 그 결국은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제가 그림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또 그래도 그러신다. 그리시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저는 뭐 밤을 새서 붙잡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데 제가 밤새서 그림 그렸다고 하면 그러고도 이 정도야라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 이모티콘 만들고 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있고 아. 이제 네. 분업을 하고 있고 네. 하니까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작업실도 지금 굉장히 좀 지키려고 하는 거가 이제 잔업을 하지 말자 이제 뭐 물론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거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희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라벨 세대야. 일이 정말 급한 게 남아 있으면 음. 정말 이제 이거는 정말 급해서 그런데 잔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물어는 봐요. 이제 강제하지는 않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일어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와. 제가 근데 그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오늘까지 못하면 네. 빵꾼데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당장 당신들 월급을 이게 지장이 가는데 간다고 막 이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드는데 또 그럴 때도 어지간하면 그 기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예전에 그런 걸 어디서 봤어요. 이제 선장 그 배에 선장이 있고 조타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장은 조타수한테 조타를 맡겼으면 배가 침몰할 때까지도 일을 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본인이 야 너 비켜봐 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 기조가 계속 흔들려 버리면 직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 놀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 이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돼 가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 굉장히 솔직히 막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잡아 돌릴 걸 막 괜히 착한 사장 연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 이게 있어.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지금 잡힌 건데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네. 이 기조가 유지가 돼서 자리를 잡고 우리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야라는 그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확신은 아니고 그냥 실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도 지금 워라벨로다가 뭐 이제 지금은 또 워라벨이라는 유행어 자체가 좀 또 사라지고 그렇죠. 있어요.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트렌드였는데 네. 또 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 52시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매우 좋아지 있는 상황인 거는 그 인정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 여기 내겐 너무 이상한 회사 생활이라는 장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어린 시절 김보통님의 그런 추억이 나오는데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죠. 근데 네. 가자마자 막 구호를 하고 막 이렇게 군대식으로 막 학생들을 군대죠? 갑자기 몰아넣는 거죠. 근데 네. 저도 갑자기 점호를 한대요 밤에.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막 사람 수 얘기하고 막 그 소지품 다 검사하고 또 막 1, 2, 3, 4 왜 그 점호 그 네네네네. 문구가 한 번에 외우기 어려운데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네. 근데 막 너무 무섭게 분위기가 막 이러고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린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놀러 왔는데 돈 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네, 글이 그렇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기업 문화가 우리 어떤 생각 체계 같은 게 아 단체로 행동할 때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지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그 해악을 끼치는 곳이 그러니까 군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악습을 군대를 거치면서 체득하고 배워서 나와서 다시 사회에서 다시 군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졸업을 한 복학생들이 복학하면은 뭐 하죠? 학과 사무실 가가지고 후배들 데려놓고 군기 잡거든요. 네. 물론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복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 회사를 들어가면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군대가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남자 직원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들어가면 내가 해봤으니까. 여기서 이등병이구나. 네. 여기 군대랑 똑같구나. 그럼 이등병이구나 하고 바로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 신입사원들이랑 대리 갈구는 법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고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기는 군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1, 2, 3, 4분단 나누고 1분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딱 5화열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가 군대 조직이랑 똑같아요.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만드는 거고 반을 묶어서 중대를 만드는 거고 학년을 묶어서 대대를 만드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뽑는 게 그 중대장 뽑고 소대장 뽑는 식으로다가 해서 연대 책임 묻고 그 얼차려주고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군대식 문화로 교육시킨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 군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맞아요. 집단을 통제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거를 체득하고 나온 거를 그대로 행하는 그 악습이 끊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어져서 우리 사회 자체가 거대한 군대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는 기수 따지고 뭐 못 따지고 이거 하는 거는 정말 다 군대에서 연유가 된 그거 아닌가. 네. 전 군대에 대한 원한이 깊어요. 또 추억이 생각나는 게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위계 없는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부르기로 한다. 직함을 부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에요. 근데 행크? 다 됐나요? 행크? 뭐 이러면 그거는 다 됐는데 근데 완전 군대예요. 조직이 군대고 완전 그런데 이름은 영어로 부르는데 그냥 영어 이름만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저도 언밸런스.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이 특히나 제가 군대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되게 눈밖에 났었어요. 약간 왕따였어요. 네. 회사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름만 영어고 완전 조직은 군대구나. 막 막내 청소해야 되는데 왜 청소가 네. 다 안 돼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되게 괴로웠던 생각이 나요. 우리 아마 우리 전 국민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온 그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 까라면 까라는 거 자체가 네. 군대 말이거든요. 네, 네. 그쵸. 근데 이거를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까라면 까라는 말을 살면서 골백 번은 듣고 자랐다는 것부터가 아직도
이 나라는 진짜 거대한 그 내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저는 군기라는 말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맞아요. 네. 군기란 말도. 학생들한테 왜 군기를 강요하는지도 정말 모르겠는 거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학생들끼리도 군기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군기 자체가 그 뭐 굉장히 미덕으로다가 저는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도 그 FM이라는 말 쓰나요? FM대로 하라고.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많이 군대 쓰잖아요. 용어죠. 군대 네. 용어. 엊그저께도 모 대학교에서 그 응원단들 얼차려 시켜가지고 네. 그 제보가 올라왔어요. 근데 아. 그 학교 또 뭐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인데 네. 명문 대학교에서 그 얼차려를 주는 걸 보고 누가 이제 그 학교 학생이 올린 거죠. 우리 학교 잘 돌아간다고. 네. 그랬더니 그 동아리 학생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거는 그 얼차려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동아리가 군기가 워낙에 빡센 곳이다 보니 단합을 위해서 막 주절주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자체가 아니 이 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은 학생들인데 아니 왜 본인들이 얼차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군기라는 거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그 응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군대식 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 중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만 하는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보다 그걸 정당성을 인정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되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말 아직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직도 저도 21세기에? 1학년 OT 선배 OT 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막 의자 던지고 막 눈물 다 흘리고 그랬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고 막. 제정신이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진짜 그런 추억이 많네요, 제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이 네, 드는 게 그치.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어때 보여, 없잖아요. 아, 저도 교련 있었죠. 다 있었어요. 아 요즘 그쵸, 그쵸. 결혼 없어요? 요즘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랑 똑같다고 봐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굴곡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굴곡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네. 모교 학생이 이거는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야라고 하고 제보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의문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아, 당연하다. 저렇게 하고 있어. 네. 또 하네. 그냥 이걸로 넘어갔거든요. 쟤들은 원래 저래 막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1학년 때 당했지만 그 다음 1학년 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중요해요. 그렇게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34페이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책종 중간중간에 읽어주면 네.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스스로와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태도는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던 그 시절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우리 시대의 퇴사는 그저 순간적인 객기로 욱하는 마음에 던져버리는 사표가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세대의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 40년을 생각할 때 곧 떠날 회사라는 조직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요즘 퇴사 관련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런 군대 네. 문화를 견디지 못해서 이 바닥을 떠야지 그러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저는 요즘에 퇴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의문시 대본 적도 없었던 그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세대들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살아가는 거 평생 살아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물론 그대로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속았구나.
속아서 평생을 그냥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일개미 중 하나로 돌아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의 가치관을 믿고 이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네.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네. 이 이후에 저희 이후의 세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따져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딱 끝에 걸쳐 있더라고요. 근데 밀레니얼 다음 세대는 이제 저는 다 파괴해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액션밖에 못 해요. 소극적인 액션이라 하면 조용히 퇴사해서 조용히 여행 갔다 와서 조용히 책 쓰다가 뭐 자격증 따고 아니면 조용히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뭐 자기 혼자 갖고 있던 아주 개인적인 욕망에 실현하는 걸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는 영역이었다면 우리 이후의 세대는 다 때려 부실 거예요. 이제 수능도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왜 우리가 이 교육제도 안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지는 왜 우리가 이 대기업 공채제도에 끌려가기 위해서 이 전국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그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가 거부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라든지 이런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구조를 다 때려 부시는 세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10대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트위터라든지 SNS를 보면 우리는 의문도 가져본 적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의문을 가지고 당연하게 분노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 저희 세대한테 바라는 기대는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해요. 우리는 네. 조용히 그냥 책 쓰고 그냥 이럴 건데 이 친구들은 다 때려 부술 거니까 네. 이 친구들이 유권자가 되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인구수가 너무 적다는 거. 대신에 그 인구수가 적다는 게 또 이제 칼자루를 쥐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이제 일자리 시장은 이 친구들이 좌우할 거니까 그렇죠. 네. 경쟁을 안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하고 지금 많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제가 뭘 보고 많이 느꼈냐면은 고등 래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 쇼미더머니는 어른들이 랩 그거 대회하는 거고 고등 래퍼는 고등학생 애들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기성 세대들이 되게 되면은 아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작년에 고등 래퍼 2에 우승했던 애가 김하온이라는 친구인데 고2예요. 바코드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평가하는데 그냥 찍 그리고 다음, 찍 그리고 다음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세상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71년생들이 110만이에요. 제일 많아. 근데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은 작년 태어난 애들은 32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또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들과의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작지만 이제 실물을 갖고 파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서로 대결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면서 향후 한 30년, 40년 동안은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속상했던 게 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책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이렇게 전락했을까? 우리는 왜 회사에서 꿈을 이룰 수 없고 꿈을 잃어가야 할까? 네. 여기 그렇게 또 그 네네네. 말을 적어 주셨는데,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내 삶도 지키고 일도 좀 재밌게 꿈을 이루면서 회사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꿈을 이루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회사가 왜 이렇게 인간들을 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자원? 뭐라고 자원으로 보는가 네. 인적 자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적 자원이란 말 그렇게 보는가 저는 그게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의문이었는데 생각하기로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적인 발전을 너무 빠르게 해서 이 사회적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전쟁 후에 황폐한 그냥 그리고 60년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냐면 농경사회. 농경사였잖아요. 한복 입고 조선이었어요. 조선이죠, 조선시대. 조선이었는데 갑자기 근대화를.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애플담으로 제일 많이 만들고 막 네. 무역 강국에 지금 경제 수준이 너무 갑자기 올랐는데 이게 저는 정신이 따라오는 이 사회적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가 따라오는 속도가 다른 그러니까 서구 몇백 년에 거쳐서 천천히 민주주의부터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압축적으로다가 이 성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건너뛰어버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노비처럼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돈을 많이 주면 내 개인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게 단지 내 노력 부족의 탓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열정이 없기 때문인가 치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하다거나 못돼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어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이 너무 성장만 하다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덜커덕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거 좀 아닌데 싶고 앞 세대들은 달려 계속 니네들이 달려줘야 우리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 그 여기서 이제 우리는 뛰기 싫은데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왜 뛰어야 되는데요? 덜컥덜컥거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덜컥거림을 인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더 좋아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책도 나오는 거고 그런 책들도 나오는 거고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요즘 애들이 약해 빠진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생 거의 신성시화했었던 그 노동 근면성실함 농경민족의 후손으로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거에 너무나 뿌듯함을 느껴왔던 그게 지금도 미덕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은 되게 어렵게 입사하잖아요. 그치. 굉장히 치열하게. 근데 그렇게 입사한 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또 퇴사하는 비율도 그렇게 많대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많이 좀 자각하고 좀 살 길을 찾아서 내가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맞아요. 고민들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게 매트릭스 영화에서 빨갛냐? 빨간 약 먹고 다 깨어나는 그 장면 같거든요. 그 네. 전까지는 그냥 들어 누워서 이거 온몸에 튜브 꽂고서는 그냥 죽을 때까지 꿈을 꿨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하나의 캡슐로다가 살다가 죽는 삶에 의문을 가지는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 보통이 아니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걱정스럽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안전망이 그렇게 튼실하지가 못해서 맞아요. 어설픈 상황에서 가진 거 없이 이거 좀 아닌데 하고 나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치. 거의 자이로 드롭이거든요. 네. 그냥 이게 이렇게 뭐 반동을 주거나 낙하산을 줘서 네. 천천히 연착륙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다시 날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거의 그냥 자유낙하하다가 정말 몸이 강철처럼 강하면 다시 버티고 튀어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깨져 죽는 건데 네. 저는 근데 그래도 그 이전처럼 매트릭스 세계 속에서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도 그랬어요. 신입사원 연수 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동기들이 한참 막 다 열심히 막 우리 화이팅 하고 있는데 아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양복 사입혔더니 네. 그만둬. 어느 날 어. 그 트렁크에 짐 싸다 이거 아닌데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음.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그런 친구들 제일 먼저 나가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외국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기보다 외국인이죠. 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꿈에 그리던 모국에서 이렇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네. 초중고 대학을 다 미국에서 나왔으면서 왔어요. 와서 연수 2주 만에 아이씨 이거 아니다고 가요. 어.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저희끼리는 야 뭐지? 우리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쟤는 왜 그러지? 그래서 물어보면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회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월차려주고 회사에서도 월차려줍니다. 월차려주고 집합시키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저희는 그래요. 한국에선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둘 나가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도 한두 명씩 또 나가요. 네. 내가 볼 때 이거 연수까지는 참았는데 연수는 왜냐면 우리 중학교 때도 수련회 가면 그렇게 하니까 네. 연수까지 급기훈련이라고 하면서. 급기훈련을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거는 현장 나왔더니 똑같아. 장난이 아닌데 더한데 여기서는 네. 필터링이 없는데 네. 뭐 그냥 진짜 필터링이 없이 그냥 막 쏴대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여기서 20년 25년을 버텨서 내가 맞이할 미래가 저 새끼라고 이런 드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뭐라고 막 하면 나간다. 쟤네들 나가 다 망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더 잘 되거나 뭐 이제 외국계로 가거나 외국에서 더 잘 살거나 아니면 저처럼 전혀 다른 직업으로 알아서 먹고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면서 저는 길을 자기만의 그 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 남아 있는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는 위기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퇴사를 선동하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이게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로다가 옵션으로다가 받아들여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책의 문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사와 퇴사의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꿈을 찾아서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맞아요. 내가 꿈을 꿔서 이 회사에서 뭔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네네. 회사에도 기여하고 네. 나도 좀 내 꿈을 이뤄보자 이런 맞아요. 심정으로 입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아닌 거야. 아니야. 아니면 나와야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하고 딱 찍어 먹었는데 된장인 줄 똥이면 뱉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닐 거야. 이 된장은 원래 이런 맛일 거야. 다 이거 먹고 사는 걸 거야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 자이로 드롭타고 튀어나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청룡열차 찾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나와 보니까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주긴 해요. 네. 사실은 그게 뭐 굶어 죽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또 정말 그 삶의 어떤 행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행복한 게 뭔가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좀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자리라는 거 가지는 그게 그러니까 유연성이 뭐라고 하더라? 일자리 유연성이라고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직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거를 놓지 못하고 그냥 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근데 이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자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질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살의 일종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 직장을 그만두지는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몰아세우는 거는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강제해야 되고 그 규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까지는 못 몰아치게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추가 근무를 못해서 수당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줄어든 만큼 번아웃으로 자살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줄었을 거거든요. 그 실제로다가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워 크레인 사망자 수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물론 근무 시간이랑은 그 직접적인 연관 없이 그 굉장히 안전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잘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산업 전반적인 그 영역에서 저는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근무 시간을 규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들로 이제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뭔가 우리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깊게 좀 철학자신 것 같아요. 김보통 작가님은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했었거든요. 네, 제가 맞다 맞는 거예요. 까라면 까. 조용히 하세요. 그냥 투덜이 스머프예요. 투덜이 철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덜거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네. 2부에서는 또 저희들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대에 대해서 네. 뭐 감정 노동이나 네. 또 꼰대, 뭐 갑질, 뭐, 극혐, 네. 네. 관심병 그리고 할 또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례한 뭐 그런 말들, 사람들의 네, 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지켜야 될 방법들 네. 한번 또 생각해 네, 보죠. 또 저희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배우기도 네. 하고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주 책 뭔가요? 네. 김아라님이 나오시는데요. 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어 에듀테이너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1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김아란의 영어 정복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네. 네.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방송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네, 여러분도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네. 주 영어로 방송해야 되는 건 아니죠? 김아란님께서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말을 못하니까. 배워봅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아라님을 저희가 이렇게 섭외하게 된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 노사님이 1년 동안 공을 들이셨어요. 네. 예, 대단한 분이시죠. 감동의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네. 그럼 이거 보통이 아니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보통 작가님이랑 2부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